안녕하세요. 염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 중 하나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고지 의무라고도 하죠. 실제 선임권 진행했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선임권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사건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임권 상담을 할 때 간혹 선임권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좋지 않게 보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보험회사에 감히 이런 권리를 신청하는 게 오히려 밉보이게 만드는 건 아닐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대하면 되지, 선임권이라는 권리를 알고 외부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신청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이분은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편하게 대해서는 안 되겠네 라고 느끼고 오히려 빨리 더 잘 처리하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더욱이 보험사의 입맛대로 진행할 수 없는 점이니 손해사정사 선임권 권리를 꼭 행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 중 하나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고지 의무라고도 하죠. 실제 선임권 진행했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조사는 언제, 왜 진행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2년 내지 3년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에서 2년 내지 3년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질문지를 최근 3개월 내, 최근 1년 내, 최근 5년 내 어떤 치료, 입원, 진단 등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작성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없다고 표시하셨을 것이기에 큰 이슈 없이 가입이 되셨을 거고요. 이 질문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자는 피보험자를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비를 지원받게 되잖아요. 두 자료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아 치료한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들은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번에 치료한 병원과 거주하는 지역, 직장 지역 등을 토대로 주변 지역을 탐문하며 병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 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도 자료가 명확하기에 이견의 여지 없이 빨리 사건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앞에 조사 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사정사는 사실에 기초하여 손해사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의 해석을 통해 설령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 계약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독립손해사정사들의 역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약관을 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계약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약관을 자세히 분석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2020년 10월 23일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질문지 상에는 최근 3개월 내 치료, 입원 등이 없다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20년 9월에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실제로 내가 사고 난 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관적으로 교통사고 입원이라 실손보험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조금 안 된 2022년 12월 17일에 기타 동맥 박리라는 질병사고로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 건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건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은 보험금 지급 가능하다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고와 입원에 청구된 사고가 연관이 없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교통사고와 입원의 질병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고이므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보험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합니다. 표면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은 맞는 상황에서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은 보험 계약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약관을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급 사유 발생이라는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한 것과 같은 사고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손해사정을 하였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보험 계약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 선임권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손해사정이 무료였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후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선임권 안내를 받으신 경우 꼭 올바듬에서 선임권을 신청하셔서 금융 권리를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